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매경 테스트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5강 강의가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 곡선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을 나타내는 것인데 옆에서 볼 수 있고 밑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우하향한다라고 하면은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너 얼마까지 물건을 구입할 생각이 있냐 그걸 나타냈고요. 밑에서 올려다 봤다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너 얼마까지 돈 낼 생각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공급 곡선이라 하면 뭐였습니까? 맞아요.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 공급 법칙이 될 텐데 옆에서 보면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물건을 생산 공급하는 사람이 얼마까지 생산 공급할래? 이걸 나타내는 것이고요. 밑에서 봤을 때는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너 공급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얼마까지 받을래?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시면 되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바로 뭘 할 거냐면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 참여했을 때 거기에서 얻게 되는 뭔가 이득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교환의 이득이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요. 그걸 바로 우리는 후생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후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웰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웰빙이라는 것은 뭐냐면 번역은 웰페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웰페어 이렇게 이게 느낌이 이제 우리가 한때 인기했던 웰빙인데요. 이게 이제 행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행복.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까 이거에 대해서 다루는 게 후생경제학, 행복경제학 이렇게 됩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후생경제학, 행복경제학 이렇게 될 텐데 요거와 관련해 가지고요 번역을 우리가 후생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원 배분이 우리들, 여기서 우리들이라는 것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얘기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들이 경제의 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하게 된다. 행복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소비자가 당연히 생산자와 마찬가지로 시장의 거래에 참여했을 때 뭔가 이득을 얻지 못하면 당연히 참여할 만한 유인이 없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 생각해봐. 내가 물건을 사러 갔어.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나는 피자를 뭐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15,000원 내래. 아 됐어 안 먹어 치사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 소비자는 거래에 참여 안 해요. 생산자도 마찬가지야. 내가 피자를 생산 공급하면 최소한 단가가 나는 8,000원은 받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아 그거보다 5,000원에 소비자가 팔래? 아 그럼 내가 그걸 왜 팔어? 안 팔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 소비자와 생산자가 참여하게 되면요. 둘 다 뭔가 거기서 이득을 얻게 되지 않게 되면 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이득을 교환하게 되고 그 결과 이익의 그 합의를 얻게 돼서 그 합의가 극대되는 그 상태가 바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는 균형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 소비자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자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요. 그래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하게 되는데 거기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는 이렇게 소비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소비자 잉여라고 하는 것은요. 개념을 보시면 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최대한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과의 그 차이를 우리가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수요 곡선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라고 하면은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가 Q가 되고요. 여기가 P 이렇게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죠. 자, 그러면요. 주어진 가격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있을 때 이 높이가 바로 뭡니까? 라고 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예요. 그래서 maximum 지불하려고 하는 willingness to pay 해서 WTP 이렇게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소비자의 어떤 지불 용의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게 바로 수요 곡선의 높이를 나타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소비자 잉여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가 그걸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여기 가상의 사례인 짜장면이 있습니다. 자장면인가요? 아무튼 우리 중에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4명 있습니다. 뭐 4사람이 있다 합시다.
톰, 제리, 아서, 버스터 이렇게 있는데 톰 같은 경우에는요. 짜장면 한 그릇에 대해서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 거야. 제일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 제리는 8,000원, 여기 나와 있는 아서는 7,000원, 버스터는 5,000원을 최대한 지불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수요 곡선을 밑에서부터 해석을 한 거예요. 아니면 이거를요 4명의 사람으로 하지 않고 1명의 사람이 짜장면을 먹을 때 보셔도 돼요. 그래서 한 그릇, 2그릇, 3그릇, 4그릇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는 내가 되게 먹고 싶으니까 10,000원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가 2그릇일 때는 8,000원, 3그릇일 때는 7,000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일 때 나타낸 것이고 지금 살펴보는 건 시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4명의 사람이 각각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willingness to pay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요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죠. 짜장면이 있는데 자 가격이 만약에 10,000원보다 비싸게 되면 아무도 안 먹어. 왜요? 아니 톰이 제일 먹고 싶은데 톰이 지불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금액이 10,000원이잖아. 근데 10,000원보다 짜장면이 비싸면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아니 당연히 안 먹지. 안 먹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가격이 10,000원보다 싸면 톰은 먹게 됩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제리는요 거기서 짜장면을 한 그릇 먹었을 때 얻게 되는 만족이 8,000원인 거야. 근데 8,000원보다 비싸면 물건을 안 사는 거야. 예를 들면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9,000원이라 합시다. 그럼 톰은 먹겠어요? 안 먹겠어요? 톰은? 아, 먹지. 왜요? 9,000원 내고 10,000원의 만족을 얻게 됐으니까 남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먹게 되는데 제리는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죠. 왜냐면 제리는 짜장면에 대해서 8,000원까지 돈을 낼 생각이 있는데 짜장면 가격이 9,000원이야. 안 먹는 거지. 이해 가시죠? 오케이. 자, 이렇게 4명의 사람이 있고요. 각각의 지불하려고 하는 용의가 여기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자, 그런데 시장에서요. 짜장면 가격이 결정이 됐는데 얼마에 결정됐냐면 5,000원에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죠. 5,000원에 이렇게 결정이 쫙 돼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톰은요. 짜장면에 대해서 자기는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실제 가격이 5,000원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거잖아. 아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맥시멈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5,000원이면 구입을 할 수 있으니까 5,000원 주고 짜장면을 먹었어. 그럼 자기는 최대한 10,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5,000원에 샀으니까 5,000원만큼 이득을 얻게 되는 거죠. 싸게 구입한 거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제리 볼게요. 제리는 8,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짜장면 가격이 5,000원에 거래가 된 거야. 그럼 제리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자기는 8,000원까지 낼 생각인데 5,000원이니까 솔직히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겠지. 짜장면 살 때 아저씨 저는 8,000원까지 짜장면 낼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싸게 파시네요. 바보 같은 아저씨 누가 그래요? 안 그런다 그냥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비싸요? 하고 막 짜증을 부리지만 속으로는 웃겠죠. 야 3,000원 벌었네? 이렇게요. 아서는요 어떻게 돼요?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 7,000원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0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2,000원만큼이 아서가 이득을 얻게 된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여기 나와 있는 버스터 볼게요. 버스터는 5,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는데 5,000원 짜장면이 가격이 되면 구입을 해.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이득은 없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요 우리가 영역을 나타내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한번 봅시다. 자, 어떤 상품에 Q가 있고요. 가격이 이렇게 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짜장면의 가격이 점점점점 해서 이렇게 결정이 된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역도 좀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가 A라 그러고 여기가 B라 그러고 여기가 C 이렇게 돼 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서 가격이 형성이 되면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A, B, C 이렇게 돼 있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다 정리할게요.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를 나타낸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B, C 이렇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A, B, C 이렇게 돼요. 근데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은요. 개당 5,000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 사도 5,000원, 2개 사도 5,000원, 3개 사도 5,0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한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 금액은
총 금액은 저기 보시면 B와 C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 A, B, C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B, C를 이렇게 뺀 나머지 요거를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합니다. A라고. 이렇게요. 요 A가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잘 체크하시고요. 자,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서는 계단식으로 한 거는요. 우리가 좀 이해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계단으로 잘라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연속선상에서 뭐 짜장면을 한 가닥씩 판다거나 콜라를 한 방울씩 판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연속선상에서 쫙 이렇게 직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 B와 C를 뺀 나머지 그게 바로 A,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시장에 참가하는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포인트는 주어진 수량에 대해서 얼마까지 돈을 맥시멈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게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소비자 A 면적의 크기 삼각형에 해당하는 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에서 실제 지불한 금액을 뺀 소비자 잉여,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마찬가지로 반대쪽에 나와 있는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생산자 잉여는요, 생산하는 사람이 공급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에서 자기가 물건을 제공할 때요, 최소한 나는 얼마만큼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산 비용이 공급곡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공급곡선의 의미는 뭐라고 했냐면요. 최소한 나는 얼마까지는 받아야겠어를 나타내는 수치 용의액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illingness to accept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야, 나는 말이야 최소한 손해는 보면 안 되겠어 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이만큼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상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짜장면 시장입니다. 이번에는 짜장면을 공급하는 사람이 역시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4명 사람들 이렇게 쫙 나와 있는데 각각의 짜장면을 한 그릇씩 그냥 공급한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톰 같은 경우에는 한 그릇에 2,500원을 받아야지 최소한 나는 그 비용을 최소한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리는 3,000원, 아서는 4,500원, 버스터는 5,000원은 최소한 받아야 나는 생산 공급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 합시다. 물론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짜장면을 생산 공급할 때 받아야겠다는 금액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제가 있고 백종원 선생이 있어요. 짜장면을 같이 만들어서 공급한다 합시다.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짜장면 같은 거 만들 때요. 굉장히 힘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네, 시행착오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내가 짜장면 만들면 한 3만 원 정도는 이렇게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만든다 합시다. 그럼 제가 투자한 돈이 3만 원인데 최소한 얼마의 가격을 받아야지 짜장면을 생산 공급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3만 원은 받아야겠지. 근데 백종원 선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요리 실력도 뛰어나고 재능이 있으시잖아. 그렇기 때문에 백종원 선생 같은 경우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공급할 때 5,000원이면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는 받으면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어? 5,000원 이상만 받으면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생산에서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비용이 낮다라고 하면요. 그게 뭘 뜻하는가라고 하면은 바로 능력이 있다. 이걸 뜻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4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거를요. 그래프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톰 같은 경우에는 짜장면을 만들어서 공급하는데 2,500원이면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뭐 2,500원이면 내가 공급을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짜장면의 가격이 5,000원에 만약에 딱 형성이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짜장면을 2,500원까지 최대한 지불할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5,000원에 이렇게 받게 되는 거니까 속마음을 얘기하진 않겠지. 속마음은요. 톰의 속마음은 나 2,500원은 받으면 생산 공급할 생각이 있는데 이런다고. 근데 막상 5,000원에 이게 거래가 되면 속마음은 뭐지? 해가지고 2,500원에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돈을 더 받으니까 이득이란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밖에서 판매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막 한숨을 쉰다고. 아유, 고객님, 제가 이거 5,000원에 받으면 본전도 못 뽑아요. 아유, 이거 지금 다 미쳐서 판매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겉으로는 막 징징거릴 수 있는데 속마음은 어떻게 돼? 뒤돌아서면 웃는 거지. 아이고, 2,500원만큼 더 싸게
팔 수 있는데 더 비싸게 받았네? 이렇게 돼요. 물론 제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3,000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5,000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2,000원만큼 뭐가 맞습니다. 이득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아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비용이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4,500원이기 때문에 그만큼은 나는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실제 5,000원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싸게 생산을 한 거잖아. 근데 이만큼 더 비싸게 판매했으니까 500원만큼 이득이 됐고요. 버스터 같은 경우는 5,000원까지 받아야 되는데 실제 5,000원 받은 거야. 그러니까 버스터 같은 경우는 뭐야? 생산자로서 딱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만큼 받았으니까 더 이상 생산자 잉여를 얻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곡선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계단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들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거를요 잘게 쪼개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공급 곡선의 의미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이쪽에 와 볼게요. 자, 생산자가 이제 물건을 거래합니다. 생산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생산자와 관련된 게 공급 곡선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기 Q가 돼요.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P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1개, 2개, 3개, 4개 돼 있어요. 자, 공급 곡선의 수직 높이의 길이가 의미가 뭡니까? 맞아요. 이게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겠다 생각해. 공급자가 생각하면 이게 비용 곡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미니멈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짝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에서요 공급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게 바로 C만큼이 공급자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야. 우리 앞에서 그림을 그려봤잖아요. 이쪽으로 와볼게요. 여기 보시면 4개를 짜장면을 판매한다 합시다. 그러면 1개째는 이만큼 비용이 들었고요. 보라 색깔, 퍼플 색깔 높이에요. 2개째는 이만큼, 3개째는 이만큼, 4개째는 이만큼. 내가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보라 색깔로 돼 있는 이만큼이 나는 최소한 이만큼은 받아야 돼 생각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받은 금액은 개당 무조건 5,000원이 되니까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내가 실제로 받은 금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그러면요. 생산자가 최소한 미니멈 받고자 하는 총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총 금액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C 이렇게 받으려고 한다고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은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금액이 BC만큼을 생산자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생산자 입장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B만큼 뭔가 더 얻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 B가 바로 생산자 잉여라니까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B 있잖아요.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A, B, C니까 노랑, 파랑, 빨강 이렇게 지불을 하려고 하는 거야. 최대한.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여기 파랑과 빨간 색깔만큼만 실제 지불했으니까 이 노란 색깔만큼이 우리는 소비자 잉여다 해가지고 이게 A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생산자는 BC만큼을 받게 됐습니다. BC만큼을 받게 됐는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C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와 C만큼을 받게 됐잖아. 근데 C만큼을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받은 금액에서 C만큼을 뺀 나머지가 B잖아요. 그 B가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할게요. 소비자와 생산자가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잉여의 총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총잉여라고 얘기할 거예요. 사회적 잉여라고 얘기할 텐데 잉여는 A 플러스 B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잉여, 이득을 우리가 체크했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는요. 정부의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장에 이렇게
그냥 아예 잘 작동되도록 놔두게 되면요. 소비자가 이득을 얻고 생산자가 이득을 얻고 둘 다 이득을 얻게 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요.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이라든가 이게 굉장히 너무 좀 이렇게 과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시장하면 수요와 공급이라고 그랬죠. 시장에 맡겨도 될 것 같은데 정부가 봤을 때 효율적이긴 하지만 시장의 약자가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이 정부가 어떻게 왜 개입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특히 정부가 개입하는 방법 중에서 가격을 규제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 규제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물론 이거를요 수량 규제로도 설명을 해요. 그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근데 먼저 가격 규제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하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서 가격 규제니까 가격을 통제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최고 가격제가 있고요. 그리고 최저 가격제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라 하면 시장에서 우리 흔히 볼 수 있는 게 주택시장 생각해봐. 아, 집값이 너무 비싼 거야. 임대료도 비싸고 월세, 전세 다 비싼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아이고 이거 사회적인 어떤 실수요자인 약자인 서민층이 집을 구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야.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야 시장 가격 얼마 이상 올리지 마 이렇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최고 가격제, 임대료 규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를 기반으로 해서 최저가격제가 있습니다. 노동시장에서 대상으로 하는데 노동시장에서 노동자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노동자가 생각보다 인간답게 생활하기 너무 힘든 임금이 너무 이렇게 노동을 착취당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가지고 야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만큼의 임금은 줘야 되지 않겠냐 해서요 개입하게 되는 게 최저임금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부가 가격 규제, 가격 통제하는 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최고 가격제가 있어요. 최고 가격제. 자, 이거는 시장에서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볼게요. 정부가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돼. 최고 가격이니까 시험 문제 균형 가격보다 고니까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하는데 아닙니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을 설정한다라는 거 잘 보시고 보통 이제 전시 같은 심각한 상황이나 전쟁 이럴 때 재난 이럴 때는요 물자 부족이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전염병이 막 하게 되면 갑자기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마스크 가격이 막 급등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마스크를 구입하려고 하는 약간 서민층은 너무 비싸서 구입하기가 힘들게 되면 정부가 야 가격을 올리지 마 해가지고 가격 급등을 막음으로써 통제하게 되는 대표적인 게 최고 가격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아파트 가격, 임대료를 통제하는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살짝 한번 다음에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자, 아파트 가격이 있는데 아파트 수량이 있습니다. 시장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공급 곡선은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생산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상향하게 되고요. 수요 곡선은 이렇게 우하향하게 되는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의 균형 가격이 1이야. 이 1이 뭐냐면 1억이야. 1억.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비싸? 아, 요즘 뭐 더 비싸죠. 근데 이제 가상의 예로 1억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는 서민들이 너무 이 비싼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구입하기가 힘든 거야. 그러니까 뭐 전세, 월세 뭐 이렇게 월세라고 하면 그렇겠지만 전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특히 학교 주변에 학교에서 기숙사에 학생들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학교 주변에 뭐 하숙이나 자취라든가 이런 원룸 같은 게 있는데 그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안 그래도 등록금 부담이 크고 학생들이 뭐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바하는 생활비 뭐 이렇게 등록금 벌어야 되는데 집값도 너무 비싸니까 정부가 이러는 거지. 학교 근처에 있는 그 주변에 있는 땅에서의 아파트 아니면 월세, 전세, 자취방 가격을 뭐 이걸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 가격제는
첫 번째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균형 가격이 너무 높은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균형 가격이 이게 스타가 붙인 거니까 균형 가격이야. 너무 높기 때문에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최고 가격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고 가격을 설정해야지 의미가 있음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가끔 시험에서는 장난치는 게 뭐냐면 시장의 균형 가격이 1억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부가 최고 가격을 1억 2천으로 만든다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잖아.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아이스크림을 사 먹으려고 하는데 아이스크림이 지금 1,000원 정도였어. 근데 아이스크림 가격이 10,000원으로 오른 거야. 근데 정부가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의 상한선을 설정한다는 것은 너무 비싸니까 균형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아이스크림 가격을 설정해야지 그게 의미가 있지. 아니 지금 균형 가격이 10,000원에 팔리는데 가격을 최고 가격으로 20,000원으로 설정한다.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장난치는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의미가 있으려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잘 보세요. 억지로 가격을 눌렀어. 그러면은요. 가격을 인하시키면 수요 공급은 변화 없으면서 가격이 내려가니까 공급량 자체는 줄어들고 수요량 자체는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량 부족이라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물량 부족이라는 게 뭐야? 가격이 8천만 원이면요. 물건을 공급하려는 양은 8개인데 8만 아파트의 수량인데 8만 채인데 아파트를 살려는 사람은 C점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2만 채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급량은 8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12가 되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하면은 이렇게 최고 가격제를 설정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걸 물량 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 물량 부족은 어떻게 해? 살려는 사람은 12명인데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는 8개밖에 없어요. 이걸 나눠줘야 되잖아. 나눠주는 방법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는데 보통 흔히 많이 쓰는 게 선착순입니다. 맞아요. 마스크의 물량이 공급이 부족한데 살려는 사람이 많아. 어떻게 합니까? 약국 같은데 자 선착순으로 줄 서서 사세요. 이렇게. 선착순이라는 게 또 어떻게 보면 가장 구하고 싶은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줄 서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first come 해서 첫 번째 온 사람이 first served 해서 첫 번째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니 남보다 내가 새벽부터 줄을 서야지 줄서기가 되는 거죠.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되니까 그 추운 아침에 막 기다리고 이것도 시간 낭비고 추위에 떨고 그러니까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물량 부족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추첨을 한단 말이야. 거기서 살고 싶은 사람들은 되게 많은데 일자리는 몇 개 없어. 그래서 제비뽑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약간 운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잖아. 우리 시장의 메커니즘은 뭡니까? 시장의 메커니즘은 가격이라는 게 내가 소비자가 물건을 사려고 하면 얼마나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가 그 금액 진짜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갔을 때 좋은 건데 별로 필요 없는 사람한테도 추첨을 통해서 간다거나 아니면 또 약간 사회주의 북한같이 배급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공정하게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배급 방식도 무슨 말이야.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회주의 메커니즘하고요. 자본주의 메커니즘하고 시장 메커니즘하고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요. 북한 같은 거 생각하면요. 모두가 똑같이 놀아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이 있으면 물도 똑같이. 저는요. 물보다는 빵 주세요. 안 돼. 물 똑같이 먹어. 그리고 빵도요. 똑같이 나눠주는 거야. 빵 좀 더 주세요. 저는 빵 덜 먹고 싶어요. 안 돼. 똑같이 나눠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급이라는 것도 개개인들의 소비자들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래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장에서 공급량은요 12가 아니라 8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만약에 8로 이렇게 공급이 되면 여기서 얻게 되는 시장에서의 그 물밑에서의 가격이 형성돼요. 그게 바로 암시장이야. 여러분 암표 같은 거 사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산 적은 없는데 암표상 같은 사람들이 왜 득실득실 거릴까요? 왜요? 아니 그걸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암표 장사가 되니까
사게 된다고요. 전에 보니까 무슨 축구 경기할 때 호날두인가 하는 선수가 와가지고요. 막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 호날두 축구 경기 가격이 3만 원이라 합시다. 근데 가격이 뭐 거의 40만 원, 400만 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대요. 안표로. 왜요? 아니 내 인생에 호날두의 축구 경기를 언제 또 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때 꼭 봐야 돼 해가지고 내가 밥은 굶어도 호날두 경기 봐야지 해가지고요. 3만 원인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억지로 가격을 막 억누른 거야. 청소년들도 축구를 봐야 돼 해가지고 정부가 가격을 억눌렀는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어떻게 돼요? 맞아요. 구한 사람은 다행인데 내가 진짜 보고 싶은데 구하지 못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보니까 누가 막 가격이 오는 거지. 호날두 축구 경기 티켓이 40만 원입니다. 나는 40만 원 이상의 만족을 누리게 되면 구입을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나는 400만 원까지 낼 생각이 있습니다. 해서 호날두 축구 경기 티켓을 구입했어. 그쵸? 그렇게 해서 짠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호날두가 노쇼를 했어. 그럼 막 화가 나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사람은 야 누가 그렇게 안표를 사래?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그게 제일 소중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 400만 원 주고서라도 티켓을 구입하는 게 밥을 뭐 1년치 굶더라도 자기한테 더 행복한 거니까 그렇게 간다고. 근데 우리가 가격을 억제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진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비싼 가격. 여기 보세요. 수요 곡선의 의미가 뭐라고요? maximum willingness to pay예요. 그러니까 8개가 되면 이만큼까지 돈 낼 생각이 있는 거야. B점까지.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암시장이 형성됐다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높은 가격에 우리가 더 비싼 가격의 물건을 구입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블랙마켓이라고 합니다. 언더그라운드 마켓이에요. 암시장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고 발생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사회적 후생 손실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나와 있긴 한데요. 요거를요, 우리 앞서 나와 있는 그 그림하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미니 그림으로. 자, 만약에 암시장이 없거나 이렇게 가격 상한제가 없었어. 그러면 점점점점 해가지고 우리가 소비자 잉여는 앞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예요. 요거 자 색깔 이미지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생산자 잉여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돼요. 네, 이해하시겠죠? 네, 그래서 여기가 공급 곡선, 수요 곡선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격을 통제해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 상한선을 설정을 한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죠? 그럼 가격을 인위적으로 정부가 낮춘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거래되는 물량은 어떻게 결정된다고요? 맞아요. 여기서 결정돼. 8개 이렇게 결정됩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제 거래량은 이렇게 줄어든 거야.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조금 더 싸게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게 비포 앤 애프터 이렇게 됩니다. 가격 통제를 했어요. 가격 상한제를 통한 가격 통제를 하게 되면 자, 이쪽에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있고 가격 통제가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격을 높은 가격을 지불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야, 이게. 이해 가시죠? 소비자는 물건을 싸게 샀기 때문에 저 질문이 있습니다. 암시장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 형식적이거나 공식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언어피셜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암시장이 존재한다면 이렇게 주어지지 않으면 암시장이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생산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생산자 잉여는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에서 실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이게 바로 노란 색깔이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소비자가 얻게 된 잉여와 생산자가 얻게 된 잉여가 합치면 이렇게 사다리꼴 면적만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만큼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서 이 삼각형 면적만큼이 총 잉여가 될 텐데 정부가 개입해서요. 여기 나와 있는 이만큼이 어떻게 돼? 날아가게 됐잖아요. 이만큼이. 그러니까 이만큼이 허공으로 날아가게 됐고요. 이게 정부의 가격 통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다라고 해서요. 요거를요. 경제적
순손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순손실. 아니면은 이게 영어로 표현할 때는요. 데드웨이트 로스라고 그래요. 데드웨이트 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자중 손실 아니면 직역을 해서요. 사중 손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중 손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해가지고요.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요 삼각형만큼이 후생 손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쪽으로 다시 한번 와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의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A, B, E 이게 바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되는 거고요. 원래 여기 A는 원래 생산자 잉여야. 이게 생산자 잉여인데 생산자 잉여에서 일부 날아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B는 원래 소비자 잉여였었는데 거래가 위축돼서 발생해서 날아가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후생 손실, 자중 손실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는 A, B, C다. 면적 그거 잘 좀 체크해 두세요.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게 된 거는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니에요. 시장에서의 어떤 약자를 위해 가지고 시장에서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야 이거 이상 가격 올리지 마 이렇게 해서 가격을 통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회적 후생 손실이라는 왜곡을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래량이 위축돼서 집을 진짜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구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같은 맥락인데 최저가격제를 볼게요. 그래서 보통 이제 최저임금제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아니면 추곡수매 제도 해가지고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부들 입장에서요. 가격이 대폭락하게 되면은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요. 어느 정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여기 나와 있는 최저가격제,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 쌀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노동시장에서 얘기를 하는 최저임금제를 보통 가지고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최저임금제를 가지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노동시장에서 노동을 공급하는 노동자가 시간당 임금이요. 만약에 5,000원을 받고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정부가 보는 거야. 아, 이거 노동자가 노동입니다. 노동. Q라고 해도 되는데요. 노동량, 노동시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 임금이에요. 웨이지 해가지고요. 보통 W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임금 이렇게 있어요. 자, 노동자들이 노동을 공급하고 노동을 수요하는데요.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있고요. 노동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있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지금 너무 낮은 상황이야. 만약에 시간당 임금이 5,000원 이렇게 받는다고 할게요. 5,000원. 그러니까 정부가 봤을 때 야 이거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겠냐. 생활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균형 임금 수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1만 원 해가지고요.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한선을 설정해. 이게 이제 균형 임금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앞에 거랑은 다르게 균형 임금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이렇게 최저 임금을 설정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첫 번째, 우선 최저임금이 의미가 있으려면 정부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자, 선의로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경작자들은 선의로 했는데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야 의도가 좋은 건 뭐해 결과가 안 좋으면은 말짱 꽝 아니냐 그러니까 결과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거죠. 근데 정부가 사회적인 약자요 저소득층을 위해서 최소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임금의 하한선을 설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한선을 설정한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5,000원보다 임금이 2배나 이렇게 올라간 거야. 그러면 생산 공급하는 노동의 수요자가 누구냐면 이게 수요자잖아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공급하고요. 노동을 사쓰는 주체가 누구냐면 기업이 샀습니다. 그래서 얘가 기업이야, 기업. 아시겠죠? 고용주입니다, 고용주. 고용주가 이제 기업이 노동을 수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의 수요가 임금이 올라가니까 수요량이 이렇게 감소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돼요. 이해 가시겠죠? 그리고 노동의 공급 주체가 누굽니까 하면요. 이건요. 근로자가 노동을 공급해요. 우리들이야, 우리.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가게인데 고용자가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근로자가 노동자가 우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니까 첫 번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기업이 노동에 대한 수요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8로 이렇게 감소하는 거야. 야, 사람들 노동자 여기 10명을 이렇게 채용하고 있었는데 인건비가 비싸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야, 사람들 잘라 해서 노동에 대한 고용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야. 근데 임금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노동을 공급하는 사람들은 임금이 올라가니까 와, 임금을 2배나 더 준대 해서 시장에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잘 한번 보세요. 시장에서 임금이 이렇게 2배나 올라가니까 노동에 대한 수요량은 감소하고 공급량은 증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발생해요. 아니, 주어진 임금 수준에서 일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데 일자리는 이렇게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일하고 싶어요. 그런데 일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결과 이걸 뭐가 발생했다 그런다? 맞습니다. 실업이 발생한 거야. 이렇게. 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실업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수요 공급이 이렇게 같아지는 상황에서요, 실업 초과 공급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실업이 발생한다. 2번, 실업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실업이 발생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후생이 어떻게 변하는가? 그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원래 노동을 수요하는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업이 생산자 잉여를 이렇게 얻게 되는 것이고요. 노동의 공급자가 이만큼 잉여를 얻게 돼요. 여기 한번 면적을 표시해 볼게요. 여기가 A, B, C, D, E, F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노동을 공급하려고 하는 사람은 최소한 얼마만큼 받고자 합니까? 하면요. 수요하는 사람부터 볼까요? 기업을 측면에서 볼게요. 수요자인 기업이 최대한 받고자 하는 이제 이만큼은 나는 최대한 주겠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의사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의사 금액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인 거야. 여기서부터 이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근데 실제 지불한 금액이 이거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A, B 이만큼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A, B 이만큼이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의 잉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의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동에 대한 공급자인 근로자가 얻게 되는 근로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만큼 받고자 하는데 실제 받은 금액이 이만큼이니까 공급자, 고용주의 입장에서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C, D, F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최저임금제를 실시하게 되면 이렇게요. 네, 실시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이 여기 보시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올라간 거야. 최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수요자인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요만큼이 이제 A가 바로 소비자, 수요자의 잉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A만큼이 수요자, 소비자의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노동을 이제 공급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요, 이만큼 거래가 줄어들었어. 근데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은 이만큼인데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B, C, D만큼이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공급자의 잉여예요. 그래서 쫙 보시면 그래서 B, C, D 해가지고요. 이게 노동의 공급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노동의 수요자니까 기업이에요. 기업의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자, 앞에서 만약에 정부가 개입이 없었을 때보다 개입이 있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와 F만큼이 어떻게 돼요? 이만큼의 후생 손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데드웨일 로스가 발생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이게 만약에 쌀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쌀 가격이 여기 있는 것처럼 15로 이렇게 균형이 돼 있고 거래량이 있는데 쌀 가격에 하한선을 이렇게 설정을 해버린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물건을 살려는 사람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만큼 물건을 소비되는 양이 줄어들죠. 그래서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되고요. 생산 공급자 잉여는 여기서 이만큼 돼서 이만큼이 사중 손실이 발생한다. 역시 똑같이 AB가 발생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어떤 걸 살펴봤냐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수요 공급과 관련된 응용의 문제가 되는 건데 시장에 참여하는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이 있고요. 생산자가 참여하게 되는 이득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자, 이랬을 때 둘 다 시장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극대화되는 것을 바로 후생이 극대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정부가 때로는 최고가격제나 최저가격제를 실시해가지고요. 시장에 개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좋은 의도로 개입을 하는 거지만 사회적 후생 손실 삼각형이 생깁니다. 이 삼각형을요. 우리가 바로 뭐라 그러냐면 하버거 삼각형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요. 데드웨일 로스, 자중 손실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또는 죽을 사자를 써서요. 사중 손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응용하는 내용을 잘 살펴봤는데 이거는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